안녕하세요. 수학의 프로 100%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등수학 어떻게 공부시킬까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네, 변신했습니다. 프란츠 카프가의 변신은 아니고요. 벌레로 변하진 않았고 본 모습으로 이제 본캐로 바뀌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중등수학을 언제 시작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중등수학은 이제 중상위권 학생들일 경우에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저도 일선에서 좀 많이 지도를 해봤지만 이 선행이 지금 빠르면 빠를수록 사실 같은 레벨에 있는 친구들이더라도 선행이 빠르면 빠를수록 훨씬 더 좀 더 유리합니다. 네. 학교 시험을 이제 봐보면은 좀 성적도 훨씬 더 잘 나오고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위권 학생들은 디딤돌 응용 교재라든지 또는 뭐 라이트센입니다. 이 정답률을 70%까지는 끌어올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번 풀었을 때 처음에 매기는 거 있죠. 처음에 채점을 했을 때 그래도 10개 중에서 한 7개 정도는 이제 맞아야 그래도 이제 초등수학이 어느 정도 됐구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거 이해하면은 사실 초등수학을 조금 더 해야 돼요. 네, 어쨌든 초등수학이 좀 탄탄하게 어느 정도는 좀 다져져야 중등수학을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작 시점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사실 하위권 학생들은 뭐 중등 선행을 언제 시작하느냐는 사실 중요하진 않고 초등 과정이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됐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상위권, 중위권 같은 경우는 중등은 사실 뭐 학교 시험을 보면 바로 뭐 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지만은 초등 같은 경우는 뭐 공인 시험 같은 거를 뭐 본다거나 사실 그것도 저도 뭐 시켜보긴 했지만은 뭐 예를 들면 뭐 H 땡땡땡 뭐 이런 시험들 K 땡땡땡 이런 시험들 그러니까 그 교재를 공부를 한 친구들이 유리해요. 예. 그리고 그거를 바짝 시킵니다. 그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실제 학생의 수학 실력이라기보다는 만들어진 인위적인 성적이고 그거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예. 그래서 이제 초등과정 같은 경우는 이런 공인 시험보다는 그냥 뭐 예를 들면 정말 잘하는 친구다? 그러면 최상위 S 또는 뭐 최상위 교재 센 교재보다는 최상위 S가 좋습니다. 예, 센 교재보다는 최상위 S가 훨씬 더 좀 문제가 더 어렵고 좀 퀄리티가 더 좋습니다. 예. 그래서 최상위 S 또는 최상위 교재 둘 다 괜찮아요. 왕수학도 괜찮습니다. 그거를 정답률 60% 이상까지 좀 맞춘다? 그러면은 상위권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최상위 S를 조금 그 정도 레벨이 안 되는 친구들이 풀었을 때는 뭐 엄청 틀리거든요. 예. 그거는 사실 그 교재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 친구는 최상위 S 또는 최상위 교재를 풀면 안 돼요. 그냥 디딘트 응용 정도만 풀어도 오케이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초등 그 응용 문제, 심화 문제들은 중등에서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끌어와서 풀기 때문에 나중에 중학교 과정을 공부를 충분히 하고 초등 그 심화 문제를 풀어도 괜찮아요. 예.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방정식을 공부를 하고 다항식 연산들을 좀 공부를 좀 한 다음에 풀면은 훨씬 더 초등 그 심화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최상위 S를 뭐 정답률 60% 이상을 맞췄다. 그럼 이 친구는 거의 뭐 수학을 좀 잘한 친구입니다. 확실히 잘한 친구고. 그리고 디딘트 응용 교재입니다. 요거 70% 이상을 좀 맞췄다? 그러면 뭐 중위권 정도라 보시면 되고, 이 디딘트 응용을 푸는데 좀 헉헉된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하위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도 뭐 한 절반 정도는, 절반이 아니고 절반도 더 많이 맞춰야 돼요. 디딘트 응용 문제를 70% 이상은 좀 맞춰야, 그래도 좀 수학을 그래도 중위권 정도는 하는구나 정도 판단하실 수 있고,
응용 교재를 좀 헉헉대면은 사실 좀 차근차근 좀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시켜야 되는 친구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좀 아시고 좀 기준치를 높이시면 안 돼요. 그 이상을 좀 푼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아이에게는 학생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옳진 않고요. 그래서 이 학생의 레벨에 맞게끔 적합한 교재를 선택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공부를 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중등수학 시작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고등수학 시작 시점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초등 주3회입니다. 초등 주3회로 했을 때 1시간 40분씩 수업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초등 과정으로 중등 선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1년 6개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등 전 학년입니다. 그거 1년 6개월 과정인데 어쨌든 그게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중등 수학을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고등 수학 선행이 언제 시작되느냐가 결정난다라는 얘기죠. 네, 뭐 이를테면은 뭐 초등학교 5학년 때, 뭐 초등학교 5학년 시작할 때, 뭐 중등 수학을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겨울 방학쯤 그때쯤이면은 뭐 충분히 그 고등 수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고 뭐 거의 대부분은 이제 중등 수학을 뭐 5학년 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뭐 6학년 때 시작하는 친구도 있고 뭐 괜찮아요. 어쨌든 1년 6개월 정도의 과정이 이제 걸리기 때문에 대략 이제 고등 수학을 언제 시작할지가 결정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등 수학을 언제 시작하느냐는 고등 수학을 언제 시작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핵심은 고등 수학을 언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고등 수학을 초등학교 6학년 겨울 방학 때 만약에 시작을 했다. 뭐 그러면 이제 상위 한 5%로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전교권 학생들이 주로 뭐 그렇고요. 뭐 과고라든지 특목은 뭐 물론이고 이런 거를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은 초6 겨울 방학 때 뭐 고등 수학 시작하고요. 그만큼 수학에 좀 많이 에너지라든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쏟을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입학할 때쯤에 뭐 고등 수학을 시작했다 그러면 뭐 한 상위 한 10%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고등 수학을 시작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정성을 수학에 쏟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네. 대충 공부를 하면 고등 수학 손도 못 댑니다. 그러니까 고등 수학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초등 수학도 탄탄해야 되고요. 뭐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등 수학도 당연히 탄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고등 수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고선 중등 수학, 뭐 초등 수학이 잘 안 되면은 고등 수학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연산도 사실 힘듭니다. 거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 수학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학에 많은 시간을 쏟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고등 수학을 빨리 시작하는 친구들은 마치 자본시장에서 선점하고 유사해요. 뭐 대표적인 기업들 많잖아요, 그죠? 그 카카오톡이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선점을 한 겁니다. 메신저로, 그쵸? 그 우리 막 그 스마트폰 도입됐을 때 그때 뭐 메신저를 그냥 선점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대형 뭐 엄청 큰 뭐 대기업이 된 거고요. 그래서 고등수학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는 고등수학을 굉장히 또 빨리 시작했구나. 고등수학을 지금 하고 있어. 이건 굉장히 좀 메리트가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자본시장은 똑같습니다. 뭐 어떤 시장을 처음에 딱 들어가가지고 먼저 장악을 해버리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수학 빨리 시작하면은 이 학생은 굉장히 좀 유리한 상황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등수학을 언제 시작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고 그 전에 중등수학 시작 시점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맞죠? 사진 보시면은 책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이게 저희 학원의 초등 교재 그리고 중등 교재 전체 이제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 교재들을 공부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지금 고등 선행하고 있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초등학교 뭐 4학년 때 또는 5학년 때 저희 학원 처음 들어와서 중학교 1학년 지금 현재 이제 6월 말쯤 됐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한 겁니다. 네. 거기에 이제 고등 교재를 끼게 되겠죠. 이 정도로 공부를 합니다. 2년 반 동안 실제로 시키고 있고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네. 자, 저희 학원에 이제 중등 전학년입니다. 요거는 이제 1년 6개월 과정이고요. 보통 이제 중상위권 학생들이 1년 6개월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 좀 하위권 학생들은 조금 더 걸립니다. 네, 조금 더 걸린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개념 과정으로 베이직 센 교재, 아까 보셨죠? 그 시중 교재, 그리고 빌드업 교재는 저희 학원 자체 교재입니다. 요거는 이제 개념 과정으로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응용 과정으로 리마스터 교재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센 수학에서 그 신사고 센 교재 있죠? 그거의 B단계하고 C단계를 이제 섞은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 뭐 내신 시험으로 따지면 학교 시험 뭐 가락, 일신, 해누리 한 80점 정도는 그 받을 수 있게끔 그 정도 수준의 어떤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이상은 이제 내신 대비도 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길러지는 거고요. 일단은 선행 과정은 딱 학교 내신 80점 정도 수준으로는 마칠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속도도 나는 것이죠. 그렇죠? 더 많이 시키면은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딱 학교 시험 80점대까지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1년 6개월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초등 주 3회로 수업을 했을 때는 이제 한 학기 과정이 한 2.5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빠른 친구들은 2개월 만에 끝내는 친구도 있고 뭐 3개월 정도 걸리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왔다 갔다 합니다. 한 학기 정도. 근데 그거를 저희가 개념하고 응용을 같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5학년 1학기 과정을 개념으로 우공비 초등수학을 하면은 4학년 2학기 과정은 응용으로 디딤돌 초등수학 응용 교재를 보거든요. 그렇게 이제 두 교재를 이제 3개월 또는 2.5개월 정도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의 이제 요청이라든지 좀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연산 교재를 끼워 넣을 수도 있고 심화 교재를 또 끼워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 그 상황에 따라서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끼게 되면 또 조금 더 늘어납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거 좀 염두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교과 과정만 했을 때는 한 2.5개월 정도 걸린다. 자,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또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이번 여름 방학 때 수학학원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 학원에서도 초4, 초5 학년 학생들 있죠. 학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할 수 있기를 저는 장려를 합니다. 네,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스트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풀 때랑 평가 때 풀 때랑은 학생들이 임하는 태도가 달라요. 예, 저희도 그렇죠.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연습처럼 평소에 할 때는 그냥 편하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뭔가 시험을 보게 되거나 내가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러면 집중해서 하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학생들도.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내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열심히 보죠. 그렇죠? 그지만 이 과정에서 다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극복을 하고 계속해서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수학 실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네. 그럼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 학원의 강점이기도 한데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좀 다시 복습을 시킵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분수의 나눗셈 단원을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그날 바로 그 개념을 공부를 하고 바로 에빙하우스 테스트를 봐요. 학생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분수 나눗셈 개념을 공부하면은 나중에 이제 에빙하우스 테스트를 보겠지? 그러면은 아이들은 좀 더 집중해서 듣죠. 예,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쨌든 에빙하우스 테스트를 통해서 그날 배웠던 내용들을 좀 공부를 좀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데일리 테스트하고 주간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전날 배웠던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데일리 테스트, 주간 테스트에서 제가 좀 그 신경을 쓰는 게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도 이제 몇 문제 끼워 넣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공부하는 것도, 요즘에 공부하는 단원들도 넣지만은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도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이 그 같은 내용들을 좀 여러 차례 좀 반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그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 놨고, 그게 이제 그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그 저희 학원 자체 교재도 전부 다 이제 복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그 교재를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뷰 단원 그 파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게 되면 그걸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때 중요한 뭐 핵심 개념들도 배우지만은 그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도 같이 다루거든요.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좀 복습을 좀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독일의 심리학자죠. 에빙하우스 망각 이론의 모델에 따르면요. 좀 뭐 여러 차례 반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작은 내용이지만 여러 차례 반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반복을 하게 되면은 장기 기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뭐 거기에 이제 충실한 저희 학원 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테스트가 매일매일 이루어진다라는 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연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감각형입니다. 이건 MBTI 감각형이고요. 감각형이 강하면은 연산 교재를 동반해서 교과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직관형이 강하면 강할수록 연산은 가급적이면 줄입니다. 뭐 요거는 학생의 이제 성격, 성향적인 부분이라서 요것도 제가 좀 다년간 학생들을 지도를 하면서 좀 체득한 거고요. 감각형 친구들은 반복되는 것들을 잘 참아낸다기보다는 오히려 즐깁니다. 반복되는 어떤 순간들, 반복되는 어떤 형태들,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뭐 크게 변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풀던 걸 계속 푸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연산교재가 잘 맞고, 이런 친구들은 연산교재를 뭐 7페이지, 8페이지 주기도 하고 그 이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 정도를 줘도 충분히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연산교재를 동반해서 공부를 시키고 있고요. 직관형이 강하면은 연산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반복되는 상황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수학 자체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연산을 하다가 수학 자체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관형이 강할수록 연산은 줄이고 있고, 그리고 충분히 그 교과 과정 있죠. 뭐 저희 학원에서 이제 우공비 교재하고 디딤돌 응용 교재 같은 경우를 공부를 해도, 그 두 것만 공부를 해도 충분히 이제 연산은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좀 만약에 좀 너무 약하다 그러면은 사실 연산 교재를 끼긴 하지만은 많은 양을 주진 않고 굉장히 적은 양으로 꾸준하게 할 수 있을 정도만 줍니다. 네, 그 정도만 해도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사고력 수학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 사실 이거는 학원의 상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초등 사고력 수학은 사실 상술입니다. 이거는 뭐 거의 99% 상술이고, 네, 왜 그러냐면은 초등 수학에서의 핵심은 연산하고 추론 능력이거든요. 근데 초등 수학에서 뭐 심화 문제들을 막 이렇게 막 풀어낸다? 이거는 제가 직접 이제 그 중등 고등을 뭐 한 학생을 초등부터 해가지고 중고등까지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케이스가 좀 많습니다. 그런 애들 쭉 많이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게 그 응용 심화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학교 시험 성적이 잘 나오진 않아요. 이거는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학교 시험은요, 실수를 안 하는 친구들이 점수가 잘 나옵니다. 네, 실수를 안 해야 점수가 잘 나와요. 뭐 어려운 문제들을 척척 풀어내는 친구들이 시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결코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어려운 문제를 잘 푼다고 해서 수학 성적이 높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시험은요, 기본적으로 60, 70% 정도 같은 경우는 기본 문제를 바탕으로 냅니다. 물론 자사고를 제외하고. 뭐 중등 시험 같은 경우도 뭐, 저기 뭐,
뭐 강남권 뭐 이런 쪽을 제외하고는 뭐 송파도 뭐 그렇게 좀 어렵진 않고요. 아, 송파도 신천이라든지 좀 어려워져 있긴 하지만 신천 좀 어렵게 됩니다. 예, 잠신, 신천 어렵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어려운 문제를 척척 풀어낸다고 해서 시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기본 문제를 틀리지 않는 친구들이 안정적으로 90점대, 100점대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 친구들이 뭐 선행을 많이 하는 친구들도 아니고요. 많이 할 수도 있긴 알겠지만은 선행을 많이 하는 친구들도 아니고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 문제를 틀리지 않게 연습을 잘 한 친구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점수 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응용 심화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초등 과정에서 응용 심화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중고등 때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고력 수학을 한다고 해서 중고등 때 시험 성적이 잘 나온다?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나요? 사고력 수학이 맞는 친구들은 직관형이 강하고 그리고 이후에 뭐 과고라든지 영재고를 준비를 한다? 수학에 좀 특출나게 좀 관심이 많고 잘하는 친구다? 이런 친구들은 사고력 수학에 적합합니다. 예. 이런 친구들을 위한 사실 프로그램이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거의 99%에 해당되는 99%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뭐 수학 영재성을 가지고 그렇지가 않잖아요. 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수능에서 1등급만 받으면 끝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수학 1등급입니다. 수능 1등급이지 뭐 수학을 잘해가지고 막 저기 뭐 MIT를 간다거나 수학 뭐 해가지고 뭐 저기 영재고 가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수능 1등급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뭐 사고력 수학이 이건 뭐 상술인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생각이 더 확고합니다. 그 사고력 수학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시중 교재에서 디딤돌 교재에서 최상위 S 또는 최상위 교재에서의 그 유형이 있거든요. 그 어려운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거 유형들을 공부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상위권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 도움이 좀 많이 되고요. 상위권 친구들입니다. 그걸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친구들. 근데 중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디딤돌 응용 교재에서 심화 유형이 있습니다. 그 4개 정도 나오는데 한 단원마다 4개씩 있거든요. 뭐 1, 2, 3은 좀 쉽고 4는 좀 어렵고 그 있어요. 제가 저작권 때문에 제가 뭐 보여주지는 못하겠지만은 그거 보시면은 이 문제 알거든요. 네. 그것만 풀어내도 사실 뭐 사고력, 수학 뭐 이런 건 충분히 뭐 해결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잘 풀어내지도 못해요. 뭐 정말 많이 시켜봤지만 그거를 잘 풀어낸다? 그러니까 디딤도 응용 교재에서 그 4개의 그 심화 유형을 거의 틀리지 않고 잘 풀어낸다? 그러면 뭐 이런 친구는 굉장히 수학 잘하는 친구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거 설명을 들어도 사실 잘 못 풀어내요. 네. 물론 설명을 딱 하면은 1단계를 설명을 하면 그 딸려있는 두 문제 있거든요. 그거를 그래도 좀 건드리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뭐 오케이죠. 예. 근데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정도만 공부를 해도 심한 문제는 이 정도만 공부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초등 과정은 심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연산을 잘 하고 그냥 그리고 뭐 수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 정도만 해도 돼요. 그 정도만 충분히 해도 중등 과정에서 뭐 탄탄하게 공부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초등 수학은 속전속결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사고력 이런 것도 일단 다 제쳐두고 속도를 최대한 좀 빨리 내면서 교과 과정에 충실하게 빠르게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또 한 1년 정도 1년 정도면 충분히 합니다. 주3회로 했을 때. 그렇게 뭐 초등학교 4학년부터 5학년, 6학년 빠르게 확 끝내고 그리고 중등과정 빨리 들어간 게 좋습니다. 예, 그게 최고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 이제 학생이 고등과정을 이제 내다봤을 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이거는 제 지론이고 저희 학원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원장이 나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랬을 때 확실히 좀 효과가 났다. 네, 그렇고 그리고 사고력 수학 같은 경우는 정말 간단하게 좀 쉽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좀 편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현재 GP를 하고 있고 그거는 지금 다니는 재원생들이 아마 여름방학 끝나면은 아마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가볍게 풀어내는 정도의 수준의 그 문제집이라서 그냥 뭐 이렇게 수학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풀 수 있겠구나. 그 정도만 제가 편집해가지고 만든 교재입니다. 네. 그런 교재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과정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재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문제를 풀 때 너무 어렵거나 너무 힘들면 안 돼요. 고통스럽고 막 그러면은 수학하고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도피로 영어에 더 막 하는데 사실 수학이 안 되는데 영어가 될 것 같습니까? 저도 영어를 뭐 7, 8년 가르쳐 왔지만 수학이 안 되는데 영어가 된다? 둘 다 안 되는 건 봤어도 하나가 잘 되는 거는 저는 못 봤습니다. 예, 제 경험상 못 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수학은 재밌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수학은 이런 거구나. 뭐 좀 되는 거구나. 뭐 내가 해도 어렵지 않구나. 그래도 뭐 쉽게 할 수 있구나. 그 정도만 느끼게끔 하면 될 것 같고 그거를 느끼는 과정에서 이제 연산력이 향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추론 능력이 향상됩니다. 네. 뭐 추론이라고 한다면은 뭐 그 끼워 맞추는 거거든요. 이게 중등 과정부터는 체계적으로 방정식이란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뭐 XY라고 둬가지고 그냥 연립 방정식 풉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초등 과정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오리와 뭐 강아지가 있는데 그 다리를 뭐 다 세어봤더니 뭐 100개였다. 근데 머리를 세어봤더니 뭐 한 80개였다. 그러면은 오리는 몇 마리인가?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초등 같은 경우는 오리가 20마리이고 강아지가 30마리일 때 어떻게 될까? 다리 세워. 이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중고등 과정에서는 방정식을 풀어버리기 때문에 추론 문제가 나오면은 방정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추론이. 추론 문제가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거를 어떤 공식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접근하려고 하다 보면 안 풀립니다. 원래 그냥 끼워 맞추는 문제인데. 그냥 정말 하나씩 하나씩 끼워 맞춰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공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접근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초등 과정 때 추론을 많이 경험한 친구들은 중고등 때 추론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끼워 맞춥니다. 뭐 한번 넣어보고 해보는 겁니다. 왜냐면 초등 과정 때 그렇게 훈련을 했으니까. 되겠죠? 네. 그래서 초등 과정 때 이런 추론 능력을 굉장히 많이 길러야 됩니다. 끼워 넣어보고 생각해보고 막 맞춰보고 그거 이제 초등 때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뭐 재밌게 뭔가 풀어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함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그 학습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초등 때 기른 학습 습관은 중고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이제 초등 때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한 친구들, 그리고 중고등 때 이제 저희 학원을 찾게 되는 친구들, 사실 이 학생들을 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초등 때 학습 습관이 길러지지 않은 친구들은 사실 중고등 때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과제하는 걸 보면 딱 알거든요. 그러니까 초등 때부터 과제하는 것들을 물론 강제적이긴 하지만은 과제를 꾸준하게 뭔가를 해왔던 친구들은 중고등을 가서도 수학 과제를 하는데 성실하고 충실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초등 때 수학 과제를 뭐 한다거나 그런 경험이 없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고등에 왔을 때 학원을 다니면서 그 과제를 한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또 케이스가 있냐면은 이런 겁니다.
그 초등 과정 같은 경우는 초등 때는 부모님의 역할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이렇게 좀 과제를 하는 어떤 시간을 뭐 만들거나 뭐 이런 환경을 조성을 해줬을 때 학생이 또는 아이가 그 환경에서 과제를 좀 해왔다. 그걸 꾸준하게 해왔다. 그러면 중고등 때 그게 자리를 잡는데 이게 중고등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듣는다라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니고 말을 안 듣는다라는 거는 자기의 색깔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주장이라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부모님의 틈 바구니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그죠? 중고등부터는 이제 중등 1학년부터는 뭐 이제 사춘기를 겪게 되면서 학생들은 자기의 이제 성향이나 이제 성격을 점점점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러내는데 이 초등 때 뭐 과제를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그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이런 게 안 된 친구들은 중고등 때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거든요. 뭐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자기 몸이 좀 편하게 있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 몸이 편해지길 원합니다. 맞죠? 그래서 과제를 이거 잘 못해요. 과제를 따로 시간을 뭔가 내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냥 그 시간에 내가 편한 걸, 왜냐면 나는 이제 학원에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집에서까지 내가 뭐 공부를 한다? 그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초등 때 이 과제가 안 되는 친구들은 중고등에 넘어왔을 때 이게 안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그 MBTI에서 J가 강한 친구들은 이게 가능해요. 왜냐면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미리 끝내놔야 이제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해야 된다는 의무감, 그런 강제성,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 법칙, 자기만의 어떤 그런 법칙으로 이렇게 관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J가 강할수록 이 과제하는 것들을 빨리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학습 습관은 사실상 좋아지게 됩니다. 그 J가 강할수록 습관은 좋아지게 돼요. 예, 이거는 뭐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J가 강할수록 학습 습관 좋아지고요. P가 강할수록 학생들은 학습 습관은 태야 됩니다. 이 초등 때는 부모님의 강압에 의해서 했지만은 중고등이 되면은 자기 색깔을 드러내잖아요. 자기 성향을 드러냅니다. P는 전반적으로 최대한 미룹니다. 밀어가지고 거의 끝에 다다를 때쯤에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P가 강할수록 학원 오기 직전에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학원을 결석을 한다거나 학원을 늦는 경우가 많아요. 이 친구들이 게을러서 이렇게 늦게 오는 게 아니고 과제를 한다고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잘 알아요. 그건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뭐 어떨 때 결석을 하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과제를 안 해서 결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그거 이해를 하고 있고. 근데 이 학생들이 그 초등 때 착실하게 뭔가 습관이 잘 길러지면은 사실 뭐 이 습관이 좋은 습관이 중고등까지 가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길러지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8등까지 간다라는 말이 저는 수학 과제를 할 때 원체 좀 많이 봐왔고, 그래서 이 과제를 할 때는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초등 과정 때 뭐 이게 엄마표 수학이든 그 학원에서 뭐 이렇게 공부를 뭐 시키든 이게 과제를 하는 거를 시간을 딱 두고 좀 지켜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럴 때는 학부모님들이 TV 시청이라든지 유튜브 이런 것 좀 상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내가 뭔가 뭐 열심히 일한다거나 뭔가 할 때 뭐 이런 거죠. 내가 집안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편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다.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내가 빨래를 막 이렇게 개고 있고 네, 아시겠죠? 학생도 똑같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TV를 보고 있고 유튜브를 하고 게임을 하고 있다. 이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나는 억울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학생들의 자녀의 숙제 시간은 뭐 숙제 시간 뭐 1시간 뭐 왔다 갔다 해도 괜찮거든요. 뭐 많이 시킬 필요도 없어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만 딱 이렇게 숙제 시간을 딱 둬가지고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됩니다. 뭐 1시간보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30분 만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걸 꾸준하게 만들어 갈 수 있게끔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거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건 정말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초등수학을 어떻게 공부시킬까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